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30대 중반인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참 좋은 일이 몇 가지나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드디어 밝게 꽃을 피운 날이 오는 건지 줄줄이 좋은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 너무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겐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거든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 여러분들은 믿으실까요? 저는 이번 기회에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오랜 시간 수건했던, 고대했던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저는 정말 기적이라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냐고요? 저와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 보시죠. 저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제 부모님께서는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따로따로 떠나셨다면 어땠을까? 어쩌면 그렇게까지 비통하진 않았을지도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두 분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그렇게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저희 부모님께 받아야 할 사랑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을 겪었으니 사실 어린 나이에 저는 정말 갈피 또한 제대로 잡지 못했었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날의 공기, 그날의 냄새, 그날의 온도가 어쩌면 평생 잊혀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부모님의 부재가 성장하는 아이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싶지 않았지만 알 수밖에 없었죠. 예상치 못했던 그 사고는 빗길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모님께서 터널에 진입하시던 중 차량의 바퀴가 미끄러졌고 그 상태로 차량은 산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다고 합니다. 구조가 어려웠다는 말이 있었지만 사실 그건 구조라기보단 수습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뉴스를 통해서도 짧게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 가족 중에 확인을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다들 정신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10살이었고 이미 세상 물정이 제법 보이던 나이였습니다. 어린아이였지만 어른들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 분위기 속에서 진실을 알아채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외할머니와 함께 자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듣게 된 전화벨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다급한 목소리, 침묵으로 얼어붙은 분위기, 외할머니의 떨리는 손과 눈빛을 보면서 무슨 일이 났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냐. 이를 어쩌면 좋아. 아이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야. 왜? 아이고. 할머니, 왜 울어? 왜 그러는데? 할머니 갑자기 왜 그래? 외할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뜨거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릴 뿐이었죠. 외할머니는 원래도 혼자 사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혼자의 몸이 되어서 저희 엄마를 키우셨다고 하더군요. 엄마를 낳았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와야 했고 딸 하나 믿고 꿋꿋이 살아오셨다고요. 그때는 왜 그렇게 하나같이 아들 타령만 했을까요? 딸 역시 피를 이어받은 자식이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존재인데 왜 그렇게 아들 했을까요? 우리 할머니는 우리 엄마를 낳고 쫓겨난 것이 인생에서 가장 억울했던 기억이었을 겁니다. 핏덩이 같은 아이를 품에 안고 남편에게 소박을 맞았을 때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래서였을까요? 엄마가 딸인 저를 낳았을 때 외할머니는 눈물을 펑펑 흘리셨다고 합니다.
아들을 낳았어야 했는데 내 딸이 소방 맞는 건 아닐까? 그런 세상 아니라고 해도 또 상처받으면 어쩌나 싶다. 나도 너를 낳고 집에서 쫓겨났는데 바로 아들을 낳아야 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다행히도, 아니 어쩌면 당연한 거죠.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쫓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외할머니의 우려와는 상관없이 저희 아버지는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외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극진히 모셨고 친할머니 역시 외할머니를 살갑게 대해주셨습니다. 저를 낳고 힘들어하는 엄마 옆에서 걱정이 한가득이었던 할머니의 손을 잡고 아버지도 그렇고 친할머니도 그렇게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마시라 몇 번을 말했다고 전해주더라고요. 아니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며느리가 고생해서 낳은 우리 손주인데 우리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 기억이 사그라들지 않아서 그런가 보. 사돈, 오해했다면 죄송합니다. 예, 걱정 마십시오. 내가 우리 며느리 누구보다 귀한 대접하고 내 손녀딸 당당하게 지원해 줄 테니. 친할머니께서는 우리 엄마를 정말 예뻐하셨었습니다. 우리 엄마 역시 친할머니께 참 잘했고요. 소위 말하는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라 자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어릴 때 한 번 엄마께 물어본 적이 있었죠. 엄마가 늘 친할머니께도 외할머니께도 엄마 엄마 하고 불렀기 때문에 저는 엄마한테 엄마가 둘이나 있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 엄마 그런 저의 질문에 활짝 웃으면서 엄마는 엄마가 둘이란다 하고 말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참 화목했습니다. 비록 부자는 아니었지만 따뜻한 마음들이 오가던 집이었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주시던 된장찌개 냄새, 아빠가 저를 번쩍 들어올려 주셨던 기억, 함께 웃으며 보냈던 저녁 시간들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후 모든 절차가 정리되고 병원으로 부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제가 만난 건 부모님이 아닌 영정사진 속에 미소 짓고 계신 두 분의 얼굴뿐이었습니다. 외할머니 손을 꼭 붙잡고 그 앞에 섰을 때 저는 아직 10살이었지만 마음은 얼어붙은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외할머니가 더 큰 슬픔에 잠기실까봐 꾹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가 할머니를 지켜드려야지 하고 말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저의 그런 마음이라도 알아차리신 걸까요? 일부러 제 앞에서 울지 않으시려고 꾹꾹 감정을 눌러 담으시곤 웃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손녀딸은 부모님이 못다한 인생까지 다 살아야 하는 법이야. 할머니랑 어떻게든 꾸역꾸역 잘 살아보자. 그 말씀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고 그 이후로 저는 할머니 앞에서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내가 울면 할머니도 무너지겠지 하는 마음에 꾹꾹 눌러담았던 감정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 저를 얼마나 무겁게 짓눌렀는지 알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습니다. 다만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상처를 감싸 안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됩니다. 제겐 외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도 어린아이였는데 부모님의 따뜻한 품과 목소리가 그립지 않았을 리는 없지 않겠어요? 어린 마음에도 또 현실에도 그건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 많고 따뜻하던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제 곁에서 사라졌다는 걸 받아들이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이 울고 싶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보다 더 깊고 크고 오래된 슬픔을 안고 계셨던 외할머니를 생각하면 제 감정을 내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제가 울기라도 할까봐 하루 종일 집안을 서성거리며 안절부절 못하셨고 작은 한숨에도 금방 달려오셔서 괜찮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무심코 엄마나 아빠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때마다 할머니는 마치 가슴에 못이 박힌 듯한 얼굴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몇 번 보고 난 뒤부터는 저는 본능적으로 그 단어들을 입에 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어린 나름의 배려였고 사랑의 방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아픈 건 보기 싫었거든요. 차라리 제 속이 곱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죠. 자식을 잃은 어미의 마음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한 번은 오랜만에 만난 친할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유정아, 엄마 할머니랑 사는 거 괜찮아? 아니면 아빠 할머니랑 한번 살아볼까? 나 엄마 할머니랑 사는 거 좋아요. 엄마 할머니랑 계속 살래. 엄마 할머니 내가 없으면 정말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때 저는 10살이었지만 마음만큼은 꽤 단단했습니다. 친할머니는 큰아버지네 댁에서 함께 살고 계셨는데 그 집 분위기가 어린 마음에도 썩 따뜻하지 않다는 걸 느꼈거든요. 특히 큰아버지는 저를 그다지 반기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별말이 없어도 그 미묘한 거리감과 서먹함은 아이인 저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반면에 외할머니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부터 제 손을 꼭 잡고 늘 똑같은 말을 반복하셨죠. 이제는 우리 둘이 가족이니까 평생 같이 붙어 있자고요. 쨍한 볕이 들 때는 그늘막이 되어주고 찬바람이 불 때는 가림막이 되어주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던 그때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되었고 버틸 힘이 되었습니다. 가끔 외할머니는 제 얼굴을 들여다보실 때마다 우리 딸을 꼭 닮았구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정말 좋았습니다. 마치 우리 엄마가 제 안에 살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우리 할머니가 저를 통해서 엄마의 그림자를 쫓아간다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게 이질감이 들거나 싫지 않았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한 번도 저를 야단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넘어져서 울면 이런 돌뿌리가 왜 여기에 있었대? 하며 돌을 탓하셨고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저를 괴롭히면 빗자루를 들고 직접 찾아가 친구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누구보다 저를 우선으로 생각해 주셨던 할머니였죠. 요즘 세상이라면 극성 맞다, 요란하다라는 말이 나왔을지 모르지만 제게 외할머니는 언제나 다정하고 따뜻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세상이 저를 중심으로 돌아가시는 분이었어요. 사실 저희 집은 형편이 넉넉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족한 집안이었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돈이라는 게 참 야속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외할머니는 손주 하나 건사하기 위해서 늘 새벽같이 일어나 일을 하셨고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날이 더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날도 힘들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돈으론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저는 할머니 덕분에 풍족하게 누리며 자랐습니다.
지금도 제 삶의 가장 큰 꿈이자 바람은 외할머니와 평생 함께 사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늘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결핍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없을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외할머니 덕분에 긍정적이고 밝은 아이로 자라날 수 있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제가 외할머니에게 맡겨졌을 때 할머니의 나이는 61세.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몸은 여기저기 쑤시고 세상은 자꾸 빨리 변해가는데 우리 할머니는 그 한가운데에서 나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야 했죠. 할머니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파출부 일을 하셨어요. 남의 집에 가서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빨래도 개고 그렇게 하루삭을 받아와서 저를 먹이고 입히셨어요. 사실 그 시절에 파출부라는 직업은 아이들 사이에선 쪽팔린 일이었어요. 친구들 중 누군가의 엄마가 파출부 일을 한다는 이야기가 돌기라도 하면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놀리고 비웃곤 했죠. 우리 할머니는 늘 똑같은 옷을 입으셨어요. 실밥이 너덜너덜해진 낡은 바지를 돌려감아 입으셨고 발가락이 빠져나온 구멍난 양말을 신으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해요. 친구들은 그걸 알아채고는 저를 놀렸어요. 유정아, 너네 할머니 말이야. 어제 우리 집에 와서 청소하고 갔다? 근데 할머니 양말에 구멍이 뚫려 있던데 유정이 네 양말에도 구멍 뚫린 거 아니야? 뭐라고? 야, 너 지금 우리 할머니 무시하는 거야? 우리 할머니가 너네 엄마보다 100배는 멋있어. 왜 시비야? 나는 있는 이야기만 한 건데. 그래, 엄마 아빠도 없이 그 가난한 집에서 할머니랑 잘 살아봐라. 그런 이야기는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저를 놀리는 아이들을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늘 이를 악물고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부모님이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죠. 학부모 창간 수업이 있는 날이면 친구들 곁엔 엄마나 아빠가 앉아 있었지만 제 옆엔 할머니가 계셨어요. 허리도 꼿꼿이 못 펴시면서 제 교실에 와 앉아주신 그 모습이 저는 너무나 감사했죠. 발표 수업 시간에 제가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 발표하라는 과제가 주어졌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할머니의 이름을 썼어요. 그 아이들 중엔 대통령, 운동선수, 과학자를 쓴 아이들도 있었지만 저에겐 오직 할머니였어요. 왜냐면 외할머니는 제 인생 전부였거든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쩌면 고아원에서 자랐을지도 몰라요. 누군가의 보호도 사랑도 받지 못한 채 세상에서 밀려난 아이로 자랐을지도 모르죠. 그런 제가 다짐한 게 있었어요. 나중에 꼭 돈 많이 벌어서 우리 할머니한테 제대로 효도하자 였습니다. 정말 독하게 컸어요. 아니, 독하게 자랄 수밖에 없었죠. 하루하루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했고 중학생 때부터 하루에 5시간 이상 자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문제집을 찢어지도록 풀고 도서관 문 열기 전부터 기다렸다가 들어갔고 집에 돌아오면 할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 한 그릇에 위로를 받으며 또 공부했어요. 한창 고등학교 3학년 진로를 정해야 할 시기였죠.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취업을 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할머니 나이를 먹어가시는데 여전히 파출부 일을 하셔야 했거든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작은 체구에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리시는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그래서 저는 담임 선생님께 진로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요, 그냥 대학 진학 안 하고 빨리 취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좋은 성적을 가지고 대학 진학을 포기하겠다고?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대졸이랑 고졸이랑 연봉 차이도
또 직장 레벨도 잘 가나는 건 알고 있지? 너 돈 많이 벌고 싶다며. 그럼 대학 가야지. 저는 계속 깊은 고민에 빠졌죠. 그리고 제 고민의 이유를 눈치챈 담임선생님은 할머니께 전화를 걸어 제가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는 이유에 대해 말을 하셨나 봐요. 그날 저녁 외할머니께선 저에게 처음으로 화를 내셨어요. 늘 저를 꽃 대하듯이 예쁘게만 대해주시던 할머니께서 화를 내고 단호하게 말을 하시니 저도 깜짝 놀랐죠. 대학은 무조건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도 뭐 대학에 안 가고 싶었겠어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돈 걱정 때문이었죠. 할머니는 등록금 같은 거 하나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나는 우리 유정이가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소원이다. 좋은 회사 다니면서 사원증도 보여주고 멋진 삼시 구경도 시켜줬으면 좋겠어. 그 말에 저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내노라 하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우리 할머니의 꿈을 이루어드리자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쉽게 풀릴 일은 없었습니다. 대학에 합격을 하긴 했지만 제가 무슨 사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사교육을 빵빵하게 받은 친구들에 비해선 성적이 잘 나올 수 없었습니다. 저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지방 국립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는 길, 그리고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에 진학하는 길. 집은 비록 단칸방이었지만 서울에 있었고 할머니 혼자 두고 지방 기숙사에 간다는 건 저에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의 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학교 이름만 보면 당연히 서울에 있는 대학이 더 좋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 대학의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지 미처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등록금 고지서를 처음 받아들었을 때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현실을 실감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께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도 제가 사교육 한 번 안 받았으니 할머니가 그동안 모아두신 돈이 있겠지.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동안 받아오신 월급은 정말 적었고 저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 이미 많은 돈을 쓰셨다는 걸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빚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빚은 다름 아닌 부모님이 사고를 내셨을 때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도로 가림막을 받고 추락하는 바람에 도로시설물과 산림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험금이 어느 정도 나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고 저를 키우기 위해 여기저기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왜 우리 할머니가 그 돈을 다 갚으셔야 하냐고, 왜 나라에서 그런 걸 요구하냐고. 하지만 할머니는 한 푼 한 푼 돈을 모아 그 빚을 갚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지른 일이니 본인이 수습하셔야 하지 않겠냐고요. 나중에 제 빚이 되면 안 되지 않겠냐고. 그 말씀이 너무도 담담해서 오히려 제 마음이 더 무너졌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왜 우리 할머니가 평생 고생만 하셔야 하는지.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할머니는 한 번도 제 앞에서 한숨조차 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밝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면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 아니겠니? 너는 아무 생각 말고 공부만 해라. 돈 걱정 하나도 하지 말고. 아니 할머니, 이건 부조리한 일 아니야? 사고를 일부러 낸 것도 아니고 그 사고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됐는데
그 피해 보상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할 수 있어? 내가 법을 잘 몰라서 말이다.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하는 거야. 할머니처럼 가방끈이 짧으면 뭣도 모르고 당하는 게지. 그러니 너는 똑똑하게 살아야 해. 대학도 가고, 응?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제 꿈 때문에, 제 미래 때문에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셔야 하나 싶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가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조용히 손등을 주무르고 계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봤습니다. 빨갛게 일어난 핏줄, 딱딱하게 굳은 손바닥, 아픔을 참고 일하신 흔적들이 손끝마다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 제가 반드시 성공해서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각오가 들었습니다. 이 모든 걸 버티게 해준 건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손녀딸이 당당하게 대기업에 취직해서 사원증도 보여주고 회사 구경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할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할머니의 그 작은 바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것이긴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사고를 내면서 피해를 끼친 금액 말입니다. 사실 그 돈 꼭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너무나 허탈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할머니는 그 돈을 갚기 위해 얼마나 애쓰셨을까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착하고 순진한 분인지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 걸 악용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파출부 일이었어요. 법적으로 최저시급이라는 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는데 우리 할머니는 나이가 많고 세세한 법을 잘 모르신다는 이유로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섰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오래 일하신 집에 찾아가서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시급에 맞춰서 임금을 주셔야 한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은 굉장히 황당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아니, 파출부 일을 하면서 무슨 최저시급을 달라고 그래? 이 정도면 나도 사정 많이 봐준 건데? 그렇게 감나라 배나라 할 거면 일 그만두세요. 내가 기가 막혀서. 그렇게 쉽게 마무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고용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으셨고 수년간 일했으면 퇴직금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신고하겠습니다. 뭐라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 내가 진짜 파출부 하나 들였다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 거야? 나한테 원하는 게 뭔데? 최저시급은 앞으로 안 챙겨주실 것 같으니까 우리 할머니 일 그만둘게요. 대신 퇴직금은 챙겨주세요. 그 집주인은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신고하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걸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할머니께 퇴직금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이 일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더군요. 할머니는 정작 퇴직금을 받으시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으셨습니다. 물론 우리 손녀딸이 똑똑하니까 무식하니 할미는 하자는 대로 따라가긴 하지만 이렇게 그만두면 당장 생활비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할머니, 지금 돈이 문제야? 할머니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고작 이런 게 문제겠냐고. 나야 며칠 굶어도 괜찮다 치지만 공부하느라 힘써야 하는 너는 굶어선 안 되지 않겠니? 난 자나깨나 우리 유정이 걱정밖에 없다. 응?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모든 게 다 제 탓 같았거든요. 내가 없었더라면 할머니께선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으셔도 됐을 텐데 괜히 손녀 때문에 인생이 더 힘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독하게 마음을 먹고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대학생이었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보다도 더 열심히 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저는 제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성적을 잘 받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고 동시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병행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다니던 대학이 중상위권에 속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외 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최상위권 대학 학생들처럼 시급이 높거나 줄을 서서 받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제가 학교 다니며 필요한 만큼의 비용은 충분히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밥값, 교재비, 때때로 할머니께 드릴 용돈까지 마련하려면 아르바이트는 필수였죠. 우리 할머니는 여전히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제가 무리하는 게 눈에 보였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유정아, 너무 힘들게 아등바등 살지 말자. 할머니 아직 정정해. 돈 벌 수 있어. 학생이 공부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돈까지 벌겠다는 게야. 됐어. 내가 과외 아르바이트 하면서 버는 돈이 얼만데. 그리고 과외 준비하면서 나도 공부할 수 있고 일석이조야. 아휴, 우리 유정이 살이 쭉 빠졌다. 하늘나라에 있는 네 엄마가 나중에 나한테 잔소리라도 하면 어쩌냐. 우리 딸 왜 이렇게 말랐냐고. 할머니, 원래 대학생 되면 살도 빠지고 그러는 거라며. 살 빠져서 좋은데 왜 그래? 남들은 일부러 돈 써서 다이어트도 한다고 하던데. 예끼 이놈아, 아니 사람이 투실투실한 맛도 있어야지. 그래도 나는 우리 손녀딸이 걱정 없이 책상 앞에 앉아있기만 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충분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우리 할머니가 더 이상 힘든 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꼭 할머니 말처럼 대기업에 갈게. 당당하게 돈 벌어서 효도할게. 기다려줄 수 있지? 천년 만년이 지나도 기다릴 수 있지 그럼. 저는 그저 할머니가 건강하시기만을 바랐습니다. 저에겐 할머니밖에 없었으니까요. 할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제 곁에 계셔야 했고 저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결코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외할머니는 얼굴엔 꽤 심한 화상 자국이 있으셨습니다. 어릴 적 아궁이에 불을 붙이다가 갑자기 불길이 확 타오르는 바람에 얼굴에 큰 화상을 입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엔 지금처럼 의료 체계가 잘 갖춰져 있던 시절도 아니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지방에 있는 무슨 자연 치료를 한다는 곳으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된장을 바르거나 약초를 이용해 치료를 하셨다는데 사실 그 기억조차도 할머니는 아주 희미하게만 떠올리셨어요. 너무 어렸을 때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얼굴이 아궁이에 대인 기억이 단편적으로 남아있다고 하셨죠. 그 화상 자국이 평생 할머니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때문에 일반적인 서비스직이나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셨고 결국 선택하신 일이 파출부였습니다. 그것마저도 외모를 이유로 거절당한 집이 많았다고 하니 얼마나 서럽고 속상하셨을까요? 저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늘 마음이 아팠고 기회가 된다면 꼭 얼굴 치료를 제대로 받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나이가 드시면서 무릎이 시리다, 허리가 쑤신다 하시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그런 것까지 다 고쳐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게는 할머니가 인생 전부였고 우주와도 같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할머니가 일거리를 전혀 구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써주는 곳도 없었고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있으셨죠. 그래서인지 날이 갈수록 걱정이 많아지셨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목욕탕 아주머니께서 우리 사정을 딱하게 여기시고 할머니를 일손으로 도와달라고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누군가가 우리 형편을 이해해주고 손을 내밀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할머니 이제 일을 간간히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 너도 네 시간을 너무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과외인지 뭔지 일 좀 줄이는 거 어떠니? 나 과외학생 2명 더 받기로 했는데? 난 젊어서 체력이 받쳐주니까 괜찮아. 방학 동안에도 친구가 소개해준 연구실에서 서류 정리 일하기로 했어. 그렇게 돈 벌어서 다 어디다 쓰려 그래. 멀쩡한 직장 하나 가지는 게 최고지. 지금부터 그럴 필요 있어? 등록금 모아야지. 할머니가 목욕탕에서 버는 돈 내가 아까워서 등록금에 어떻게 써? 그걸로는 우리 맛있는 거 배불리 먹어야지. 저는 늘 밝은 척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 또한 결핍이었을지도요. 하루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눈물이 주르륵 흘렀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어릴 적 할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우리 손녀가 꼭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소원이야. 그 말씀 하나가 제겐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대기업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말 녹록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면서 대기업이라는 곳의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를 실감했거든요. 정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같은 최상위권 학생들이 아니면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더라고요. 저는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중상위권 대학 출신이었기에 스스로도 위축되는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소원은 제겐 단순한 직업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기업에 입사 지원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겐 무한정 시간을 들여 준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집에 생활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등록금 문제로 한 차례 휴학도 했던 터라 제 나이는 이미 26이었고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대기업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중소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에 처음 입사했을 때 그 회사가 왜 중소기업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규모가 작고 인프라가 부족했으며 직원 한 명이 여러 역할을 맡아야 하는 구조였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일을 처리하면서 그만큼 배우는 것도 많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을 보내면서 제 스펙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29살이 되었을 때 저는 드디어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얻은 경험은 제게 큰 자산이었고 저는 그곳에서 진짜 실무를 배우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 선임은 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저를 정말 잘 챙겨주셨습니다. 그 선임은 저에게 정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제가 술을 마시고 진심으로 우리 할머니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던 날, 선임은 제게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34살이 되었을 때 그 선임이 저에게 하나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에게 더 큰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모집 공고를 알려주었어요. 그 회사는 저희 회사보다 규모가 훨씬 컸고 사실상 중견기업에 가까운 회사였습니다.
이런 공고가 뜬 것도 몰랐어요. 와, 진짜 꿀정보인데요? 유정 씨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직도 추천해보는 거야. 여기 내가 지인이 있어서 추천서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요?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저한테는 대기업이나 다름없이 큰 회사인데요? 그래. 그래서 내가 유정 씨 추천하는 거 아니야. 난 여기서도 연봉 괜찮고 일도 할 만한데 유정 씨는 더 큰 데 가서 일을 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저는 그렇게 선임의 추천을 받아서 이직을 준비했고 그동안 노력했던 결실을 맺었습니다. 저에겐 대기업이나 다름없는 그 회사에 당당하게 입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땐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뻤어요. 회사가 사옥이 2개나 있었고 규모도 컸거든요. 매출의 차이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반열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저에겐 그 어떤 회사보다 좋은 회사였어요. 합격 통보를 받고 입사를 준비하는 내내 할머니와 둘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회사에선 입사를 하는 날 작게 오리엔테이션을 연다면서 가족들을 초청해서 회사를 구경하고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소원대로 우리 할머니에게 당당하게 대기업이나 다름없는 그 회사에 초청을 해서 구경을 시켜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당당하게 사원증까지 목에 걸고요. 그리고 시간이 후딱 흘러 그날이 왔습니다. 대규모로 입사 공고를 내고 채용을 했던 것은 아니어서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가족들까지 모여있다 보니까 그래도 강당이 소란스러울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 차긴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처음으로 재취업을 축하하며 사주신 정장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 정장이었는데 사실 오래전에 산 거라 낡기도 했고 디자인도 요즘 유행과는 많이 달랐어요. 그래도 저는 그 정장을 정말 아꼈습니다. 저한텐 단 한 사람, 할머니만 중요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강당에서 저와 함께 일을 할 선임 멘토와 함께 회사 구경도 하고 30분 정도 가볍게 행사를 진행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 환영회장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들려온 말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숨이 먹는 듯 했어요. 그 이야기 들으셨어요? 오늘 회장님이 깜짝 방문하신대요. 사실 이런 행사에 잘 안 오시긴 하는데 오늘은 볼 일이 있으셨는지 들러서 축사 한마디 해주신다던데요. 진짜요? 와, 할머니 진짜 좋지. 손녀딸이 좋은 회사 들어갔다고 기뻐했는데 오늘 회장님까지 오신다고 하니까 더 신나지 않아? 그래? 회장님 얼굴까지 볼 수 있다고? 이야, 말이라도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 우리 손녀딸 잘 부탁드린다고 말이야. 아이 참 할머니도. 여기서 일을 하는 직원이 얼마나 많은데 회장님이 내 얼굴을 기억이나 하시겠어? 그냥 멀리서 회장님 얼굴만 봐도 신기할 것 같은데? 혹시 아냐? 우리 손녀가 나중에 임원 돼가지고 회장님 옆에서 일을 하게 될지. 우리 유정이는 능력이 있어서 그러고도 남을 거야. 할머니는 항상 나를 너무 띄워준다니까? 좋은 거죠. 할머니랑 사이가 정말 각별해 보여서 부럽네요. 저도 가족들이 이 회사 처음 들어왔을 때 똑같은 반응이었는데 저희 복지도 좋고 환경도 좋아요. 오래오래 같이 일해봐요. 우리 할머니께서 엄청나게 안심을 하시겠어요. 행사 시작하려나 봐요. 앞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자리가 없어서 옆쪽으로 서야겠어요. 저 비서님은 회장님 비서가 아니라 명예회장님 비서님인데? 와, 오늘 진짜 무슨 날인가 본데요? 명예회장님도 오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명예회장님도 오신다는 겁니다. 현 회장님의 아버지로 전직 회장님이시죠. 이쯤 되면 거의 회사 창립급 인물이 전원 총출동한 셈이었어요.
저도 놀랐지만 사실 걱정도 됐어요. 할머니가 요즘 더 심해진 무릎 통증 때문에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드셨고, 무엇보다도 항상 얼굴 화상 흉터를 가리려고 두르고 다니시던 스카프가 있었거든요. 오래 얼굴을 감싸고 있으면 화상을 입었던 피부에 습진이 생길 수도 있었어요. 여름에 습할 땐 가끔 습진이 생겨 고생을 하셨던 적도 있었기에 그 부분이 걱정이 되었죠. 할머니, 행사 시작하면 조명이 조금 어두워질 것 같은데 그때만이라도 스카프 좀 벗고 편하게 계시면 어때요? 어차피 사람들 다 앞만 보고 있어서 할머니 얼굴 아무도 신경 안 쓸 텐데. 그깟 땀 좀 차는 게 문제겠니? 우리 손녀딸 처음으로 회사에 발 디딘 날인데 다른 사람들이 흉이라도 보면 어쩌니? 내 얼굴 가지고 네가 놀림받은 적이 한두 번이야? 그건 다 어릴 때 일이잖아요. 지금 와서 그런 걸로 흉 보는 사람 있으면 그게 이상하고 잘못된 거지. 나이를 거꾸로 처먹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할머니는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편해. 아이고, 저기 사람 올라온다. 이제 행사 시작하나 보다. 할머니께선 일부러 스카프를 한 번 더 꼼꼼하게 고쳐맸어요. 저는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니 아파오는 것 같았죠. 본인이 아프던지 말던지 자나깨나 손녀 생각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신경이 쓰였다고 할까요? 그렇게 행사가 시작된 이후 저와 할머니는 앞만 뚫어지게 보면서 행사에 집중을 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소개가 끝이 나고 명예회장, 회장 둘 다 나와서 새로 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축하 인사를 간단하게 전했어요. 우리 할머니 아주 물개 박수를 치시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행사는 무사히 진행되었고 저희는 좌석이 조금 옆쪽이라 회장님 얼굴은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행사 끝나고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던 찰나 갑자기 누가 밀치면서 할머니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셨어요. 할머니,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괜찮다.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면서 밀려서 그런가 보다. 아이고, 내 스카프 어디 갔냐? 저는 바로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쓰고 있던 스카프가 휘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붉은 화상 흉터가 그대로 드러났고 순간 저는 스카프를 주스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먼저 손을 뻗어 그 스카프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우리 쪽으로 다가온 사람은 바로 명예회장님이었어요. 놀란 저는 반사적으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바보 같아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상치 못한 명예회장님의 등장에 목소리가 조금 떨리기까지 했거든요. 제 목소리에 할머니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다가오시더니 명예회장님 손에 들려있는 스카프를 향해 손만 쓱 내미셨습니다. 아이고, 제가 지금 경황이 조금 없어서 그 스카프를 좀 돌려주지 않으시겠어요? 아이고, 할머님을 모시고 오셨네. 손녀딸이 아주 든든하시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할머님을 추도하는 손주들이 잘 없는데. 명예회장님은 스카프를 바라보다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레 손을 내밀자 명회장님은 스카프를 손에 쥐어드렸어요. 할머니께서는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얼굴을 돌려 말로만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죠. 할머니는 혹시나 하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본인의 얼굴에 크게 있는 화상 자국 때문에 제가 무슨 피해라도 볼까 봐요. 저는 그런 할머니의 행동에 코끝이 찡해지는 것 같았죠. 할머니가 옆으로 고개를 돌려서 스카프를 메고 있는데 계속해서 의문이 남는 얼굴을 하시던 명예회장님께서 우리 할머니께 잠깐만 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저와 할머니 둘 다 고개를 들어서 명예회장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잠깐만 하고 부르신 그 목소리가 조금은 날카로웠거든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혹시 그 얼굴 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 기억 안 나십니까? 내가 박철웅이요, 박철웅. 할머니는 멍한 얼굴을 하셨어요. 조금은 안절부절한 목소리로 누군지 기억이 안 난다는 듯이 누구시냐 되묻기까지 하셨죠.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사실 살면서 명예 회장님과의 접점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환경이기도 했으니까요. 제가 나이를 먹어서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나 봅니다. 그래도 회장님과 인연이 닿을 리가 없는데. 정말 기억이 안 납니까? 박철웅 몰라요? 꽃사슴 동산의 박철웅이요. 나를 동생처럼 돌봐주었던 김순옥이 아닙니까? 김순옥. 그건 우리 할머니의 이름이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할머니는 입을 떡 벌리고 두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철웅이? 꽃사슴 동산 철웅이라고? 정말 회장님이 그 울부 철웅이가 맞단 말이야? 저는 정말 이게 무슨 상황인지 하나도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꽃사슴 동산이란 곳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곳이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곳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누구보다 대단한 성공을 한 명예회장님께 울보 철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 앞뒤 상황을 하나도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상가족을 상봉이라도 한 것처럼 너무나도 반가운 사람을 만난 것처럼 환희와 감격에 찬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정말 꽃사슴 동산 박철웅이다 이 말이냐? 아이고 철웅아, 어찌 살았누? 어찌 살았어?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린가요? 둘이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 영문도 모르는데 우리 할머니가 눈물까지 뚝뚝 흘리니까 더 당황스럽더라고요. 갑자기 앞으로 두 걸음 나아가신 할머니께선 명예회장님의 손을 잡고 어찌 살았냐고 그 이야기만 반복하셨어요. 두 분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 바라만 보다가 얼싸안기까지 하셨습니다. 명예회장님도 눈물을 흘리셨고 그 옆에 있던 비서들과 아들인 회장님까지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제일 어리고 고작 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된 제가 제일 몸둘 바를 몰랐죠. 그리고 곧 기이한 과거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밑으로 동생만 무려 4명이 있는 집안의 장녀셨습니다. 할머니 댁은 아주 깊은 시골,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살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교육은 꿈도 꿀 수 없었고 어린 시절부터 매일같이 일을 하며 쌀을 얻어오고 반찬을 구해와서 겨우 가족들이 끼니를 이어가던 나날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13살이 되시던 해였습니다. 당시 막내 동생은 아직 가난하기였고 할머니는 그 아이를 등에 업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불길이 솟구치면서 그만 얼굴에 큰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불길은 할머니의 얼굴을 순식간에 덮쳤고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도 참혹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절 그리고 그 가정의 형편에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병원은커녕 약 한 번 제대로 발라보지 못하고 고통을 아는 채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중 마을 어귀에서 꽃사슴 동산이라는 이름의 치료시설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동화 속 요정의 숲처럼 들리는 그 이름은 겉보기엔 병든 아이들을 돌보고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제정신으로 되돌려준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었죠. 할머니의 부모님, 그러니까 저희 외증조 부님께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곳이 좋은 곳이라 믿으셨습니다.
그래도 도시에 있는 시설이니까 시골보다 훨씬 낫지 않겠어? 그곳에서 치료를 받으면 얼굴도 멀쩡해질 거다. 그러면 얼굴에서 나는 이 진물도 다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 밥도 주고 잠도 재워준다고 하니 네가 가기 딱 좋지 않겠니? 가뜩이나 네 동생들 먹일 쌀도 없는데 입도 하나 줄어들고. 그렇게 할머니는 그곳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꽃사슴 동산은 치료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의사 면허도 없는 원장이 아이들을 수용해 놓고 치료라는 명목하에 불법적으로 강제 노동을 시키는 착취시설이었던 것입니다. 가족과의 연락은 처음부터 차단되었고 고립된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고 식사도 제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린 나이에 지켜야 했던 인간으로서의 존엄조차 짓밟히는 곳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곳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내셨습니다. 워낙 어릴 적부터 일을 해오셨던 터라 몸이 힘든 일은 익숙하셨던 거죠. 하지만 시설엔 더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5살, 6살,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일에 요령도 없고 매일같이 엄마 보고 싶어요를 외치다가 매질을 당하곤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소심하고 겁이 많았던 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말만 하면 울었고 벌벌 떨며 구석에 숨어있던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 보였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선 그 아이가 둘째 동생과 비슷한 나이대란 이유로 더욱 마음이 가셨고 조심스럽게 챙겨주기 시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철웅이었어. 처음엔 말도 잘 못 붙였던 아이가 나를 만난 뒤부터는 누나 하며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했지. 밥 시간이 되면 같은 줄에 서 있으려 하고 일을 할 때도 옆에 바짝 붙어서 자신이 맡은 일을 도와달라고 조르곤 했었지. 그랬지요. 내가 누님의 덕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제 인형 눈깔 잔업을 도와주시기도 하고 끈을 엮어야 할 때도 요령을 알려주셨죠. 누님도 참 벅차고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내 동생들이 생각이 났거든. 누군가가 챙겨줘야 할 아이가 있으면 내가 하나쯤은 챙겨도 되겠다 싶었지. 그 시설에서 그렇게 오래 있을 줄도 몰랐고. 누님은 그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저에게는 희망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그 시설이 그런 곳인지 모르고 보냈으니까요. 저는 누님이 있었기에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웃음을 조금씩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고 말고 처음엔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엄마 찾아 울기만 했던 철웅이가 어느 날부터 내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드러나고 내 옆구리를 찔러가며 웃기도 했으니까 말이야.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누님이 내 엄마 같았습니다. 저에게는 그 시설에서 유일하게 사람 대접해준 사람이고 정을 나눠준 사람이 누님이었지요. 그랬어. 나도 철웅이 덕분에 겨우 웃을 수 있었던 것 같아.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지옥 같은 기억이지만 누님이 저에게 하루하루 버티면서 언젠가는 이곳을 함께 나가자고 약속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내가 그걸 어찌 잊을 수 있겠어. 내 일생 일대의 경험이었는데. 그 시설에 경찰이 한 번도 오지 않았느냐고요? 아닙니다. 경찰이 찾아온 적도 분명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이들 대부분은 겉보기에 그냥 아픈 아이들 혹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처럼 보였고 무엇보다도 각 아이들의 보호자들이 직접 맡긴다는 서류에 서명을 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들도 그 서류들을 확인하고 나면 결국 고개만 갸웃거릴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경찰이 오는 날은 더 긴장되는 날이었다고 했습니다. 시설의 원장은 외부인이 방문하는 날이면 유난히 날카로워졌고 아이들에게 괜히 소리를 지르거나 매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와 아이들은 경찰이 올 때마다 눈치껏 숨어 있었고 가능한 한 조용히 아무 문제도 없는 척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곳은 철저히 외부와 차단된 세계였고 누구 하나 쉽게 그 벽을 넘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께선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돌고 있던 소문 하나를 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시설 뒤편의 산으로 넘어가는 철조망 어귀에 아주 작은 개구멍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들 중 누군가 몰래 들여다보았는데 정말로 사람이 엎드리면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의 틈이 있었던 거죠.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며칠 밤을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어린 마음에도 두려움이 컸지만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진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결심하셨습니다. 또래의 중학생 언니 오빠들과 함께 탈출을 도모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손을 꼭 잡고 어두운 밤을 틈타 조심스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철웅이었습니다. 철웅이는 그 무렵 겨우 7살 남짓되었을 뿐이라 탈출하기엔 너무 어리고 체력도 약했기 때문에 다들 철웅이는 무리일 것 같다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끌고 갈게. 저 아이만 절대 여기 두고 갈 순 없어. 철웅이는 버티지 못할 거야. 그렇게 할머니는 명예회장의 손을 꼭 잡고 야심한 밤에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숲길을 따라 조용히 이동하다 마침내 문제의 개구멍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먼저 엎드려 기어나가기 시작했고 철웅이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철웅인 개구멍 앞에 서자 갑자기 온몸을 부르르 떨며 주저앉아 버렸다고 합니다.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울음이 터져버린 거죠. 안 그래도 작은 울음소리 하나에도 들킬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모두가 가슴을 졸이며 그를 말렸습니다. 철웅아, 괜찮아. 누나가 도와줄게. 이 길로 꼭 나가야 해. 그렇게 철웅이를 끌어안고 몸을 웅크리게 한 뒤 개구멍 안으로 밀어넣듯이 빠르게 보냈다고 합니다. 철웅이는 개구멍을 간신히 빠져나갔지만 그 소란을 듣고 관리자 중 한 명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할머니는 잡히고 말았습니다. 관리자는 할머니를 발견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마구 매질을 했다고 합니다. 탈출을 시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굴에 화상이 있던 어린 소녀에게 가해진 폭력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철웅이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탈출에 성공했는지도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렇게 할머니의 기억 속 깊은 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명예회장님께서 울먹이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희 모두는 숨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누님. 내가 그날 개구멍을 혼자 빠져나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다른 형 누나들은 하나같이 말했어요. 누님이 나 때문에 잡혔다고, 나 때문에 매를 맞았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명예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저희 할머니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도 용케 그 철웅이가 집은 잘 찾아갔나 봐. 이렇게 번듯하게 회장님도 하고 말이야. 그땐 어렸지만 우리 집이 문경이라는 것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문경 가는 버스를 얻어 타고 경찰서로 갔지요. 거기서 우리 집 좀 찾아주세요라고 울면서 말했지요. 덕분에 며칠 후 어렵사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요.
하지만 그 후로도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누님은 어찌 사셨습니까? 나는 그곳에서 3년을 더 살았지. 그 후 시설이 망하면서 아이들이 집으로 돌려보내졌는데 우리 집에서는 연락이 없었어. 그래서 나는 고아원으로 보내졌단다. 전 몰랐던 할머니의 과거였기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동생들이 계셨다는 것도 작은 할머니나 작은 할아버지를 한 번도 뵌 적이 없었기에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할머니께선 젊은 시절 이야기를 거의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은 할머니께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잊고 싶은 기억이었기에 저에게까지 굳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예 회장님께서 할머니를 알아보고 눈물로 그 시절 이야기를 꺼내셨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님, 제가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은혜를 갚을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아이고, 무슨 은혜냐. 사람이 할 일을 하고 살아왔을 뿐인데. 난 뭐 받을 것도 없다. 괜찮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냉큼 나서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우리 할머니 너무 오랜 세월 힘들게 사셨습니다. 자식도 먼저 떠내보내시고 아픈 몸으로 저를 키우시느라 한도 많고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이젠 정말 좀 편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얘가 왜 이래? 난 정말 괜찮다니까. 제 말을 들은 박철웅 회장님께서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옆에 있던 아드님께 작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직 회장님이 직접 저희 집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낡은 전셋집에 살고 있던 저희 집을 둘러보시고는 이런 곳에 누님을 지내게 할 순 없다 하시며 아드님 명의로 되어 있던 새 아파트 한 채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30평대의 신축 아파트였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집 앞 복도부터가 반짝거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전제품, 가구 모두 새로 들여주셨고 이사 비용까지 전부 회장님 측에서 부담해 주셨습니다. 회장님, 너무 감사하지만 이걸 아무 대가 없이 저희가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바란 건 아니었어서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충분히 받을 만한 분이시란다. 소녀딸이랬지. 우리 누님께 평생 효도해야 해. 그날 누님이 나를 절조망 개구멍에 밀어넣지 않았다면 나는 살지 못했을 거다. 그럼 이 회사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야. 거절은 거절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우리 할머니는 처음으로 따뜻하고 안락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집세 걱정, 고장난 가정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할머니의 건강도 꼼꼼히 챙겨주셨습니다. 국내 최고의 의료진들과 연결해 주셔서 건강검진은 물론 화상으로 불편하셨던 부위도 전문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모든 치료비는 회장님 측에서 부담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바라는 게 하나뿐입니다. 우리 할머니, 제게 세상 그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위대한 분이셨던 그분이 앞으로는 아프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마음껏 웃으시고 편안한 일상 속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앞으로도 저는 할머니와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